네, 잔명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감 100%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상반기 구직 성적표로 보는 하반기 취업 전략입니다. 7월에 접어들면서 신입사원 채용을 마감하고 경력사원 채용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2013년 상반기를 보낸 신입 구직자들의 취업 성적표는 어느 정도이며 성적표에 따른 하반기 취업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반기 구직 성적표로 보는 하반기 취업 전략. 일단 성적표는 보기 전에 너무 떨리는데 어떤 맞아요. 성적표가 나와 있습니까? 성적표라는 단어 자체 트라우마가 계신지 성적표는 나도 살짝 그러신데요. 저희가 오늘 가져온 성적표는 서류 전형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었나라는 서류 전형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서류 전형. 자, 그런데 정말 많은 구직자들이 이 서류 전형에 도전은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성적표는 항상 자기 생각보다 좀 낮잖아요. 네, 너무 자기가 기대를 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정말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30회 정도 취업에 도전을 했거든요. 서류를 넣었거든요. 네. 그중에 서류에 된 것이 3번 정도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평균 3번이요? 네, 평균 3번이요. 그러면 10%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이게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런 시시콜콜한 설문조사를 계속 보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작년에 네.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만 해도 이 비슷한 시기에 20회 지원에 한 5번 정도 합격하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30회 지원에서 3번 정도 합격하는 거니까 굉장히 차이가 벌어진 거거든요. 25%와 10%.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구직자들이 입사 평균 지원한 횟수가 38.5회예요. 네. 근데 서류 전형을 통과한 횟수는 3.3회 정도로 나타나서 네.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또 면접까지 간 횟수는 2번에서 2.5회 아이고. 정도라서 실제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제로 뭐 자기가 그 면접을 보기까지 한 40회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낮은 지금 퍼센트를 나타냈습니다. 그때 이 탈락의 고배를 마실 때 이 구직자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 참 안 됐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네. 이렇게 합격률이 낮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의욕도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전체 응답자 중에 구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한 구직자가 90% 이상은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당연한 건데요. 10%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진짜 주목할 만한 점은요. 구직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 지금 한 50%, 47.9%가 구직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서류 전형 통과가 안 돼서다. 처음부터. 이거 자체가 어려워서다라고 답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2위가 이제 면접이 어려워서 한 20% 가까이 됐고요. 기업 채용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15.3% 정도로 구직이 어려운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 실제로 한번 살아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라 학생 상반기에 지원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땠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주로 인턴 위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네. 약 9곳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인적성 준비나 면접 준비가 부족했었는지 탈락이 됐습니다. 서류는 통과했고. 네, 서류는 통과했었고 예. 9군데 중에 몇 군데 통과했어요? 3군데 정도 통과했었습니다. 그래도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로 통과를 했네요. 네, 형석 학생은요? 저는 1학기 때 원래 대학원 진학을 생각 중이어서 지원을 직접 못 해봤지만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특정 대기업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서류 전형조차 뽑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들어서 지원조차 안 하는 실정도 많이 봐왔어요. 네, 맞아요. 이런 심정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구직이 어려운 이유 중에 1위가 다른 것도 아닌 서류 전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서류 전형 통과에 어려움을 느낀다면은 구직자들이 어쩔 수 없이 스펙에 굉장히 연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스펙 자체에 대해서도 뭐 이 정도는 맞아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쉽게 이 정도는 다 맞지. 토익 700점 정도는 맞아야지. 그 정도는 기본으로 갖춰야지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막상 지금 상태에서 토익을 봐보면 쉽지 않은 점수거든요. 네. 그렇죠. 한 400점 나와도 다행인 300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시험인데 사실 그렇게 평균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들은 아니고요. 네. 그런 거 갖췄다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도 많이 그 신경을 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덜 갖춰져 있어서 서류 전형이 안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무튼 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결국에는 스펙 싸움을 더더욱 또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은데 좀 수치상으로 나온 어떤 그런 스펙 평균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보통 서류 전형 이 결과를 조사했을 때는 당연히 그것도 조사를 하거든요, 보통. 예. 그래서 이제 자코리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구직자들의 평균 스펙을 물어봤더니 학점이 약 3.6점 정도. 높네요. 4.5 만점에 3.0. 와. 네. 우리 어렸을 때 뭐 2.6만 나와도 선방했다 이랬을 그렇죠.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학교가 아니라 학고였는데. 그렇죠. 예. 그다음에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한 31.7%가 갖고 있어서 사실 예전에 토익 아주 강조했을 보다는 좀 덜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평균 점수는 어떻게 돼요? 근데 평균 점수는 740점 정도입니다. 많이 높네요. 높아졌네요. 네.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그 6.6%만의 접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대기업을 노리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평균 레벨이 6등급 정도 됐고요. 여기서 그치면 좋죠. 근데 제2외국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JPT 같은 경우는 평균 743점 정도. 그다음에 HSK, 중국어죠. 6등급으로 조사가 됐고 또 외국어를 구사하는 구직자가 그 영어가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네. 72.7%가 외국어를 구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좀 더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할 줄은 안다. 그 네. 외국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정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중엔 영어가 가장 친숙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73.1%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을 제외하고 자격증 개수는 한 1.6개. 전 예. 운전면허증밖에 없는데. 예. 네. 그리고 그 한 개도 아마 워드 프로세서 정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네, 사회활동 경험자가 74.6%, 그러니까 인턴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단기간의 취업 같은 것들이죠. 네, 아르바이트가 23.7% 정도로 평균적인 스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정말 어디까지나 평균이에요. 정말 높은 사람도 있고 정말 낮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두 구직자의 평균 스펙과 비교했을 때 네. 본인의 스펙은 어떤지 업인지 다운인지 좀 궁금한데요. 충분히 뛰어난 친구들이긴 한데. 네, 유라 학생.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열심히 준비했나 봐요. 어느 부분에서 조금 업이에요? 다? 학점도 4.0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네, 토익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것도 돼 있고 운전면허증이나 유통관리사 같은 부분도 따놓은 자격증도 상태입니다. 좀 비인간적인 느낌. 너무 완벽하게 또 준비를 했는데 예. 형석 학생은 어때요? 이제 저는 업인 부분도 있고 다운인 부분도 있는데 일단 네. 토익이나 학점 같은 경우는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다른 제2외국어라든지 아직 토익 스피킹은 준비를 못했고 자격증이나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그 취업에 도움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유라 학생도 혹시 이 중에서 보완해야 될 스펙이 있나요? 평균으로 비교해 봤을 때? 네, 저는 영어 스피킹이 조금 더 높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네. 레벨 6를 따놓은 상태라서 다시 방학 동안 더 높일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시안 대표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취업 준비생들을 보면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될지 또 스펙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지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방금 유라 학생 같은 경우도 그 토익 스피킹이 6등급 정도면 지금 평균은 이미 달성을 했고요. 네. 대기업 지원하는데 무리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높은 등수를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유형이거든요. 한 뭐 토익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이제 그건 더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시간을 걷다 투자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일단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학점이 4.0인데 4.0이면요. 이 계속 A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B 나오면 우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짜증나잖아요, 보통은.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너무 그 스펙 해가지고 요 점수 정량화된 스펙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이 시간을 걷다 쏟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비슷한 이런 사람들 중에 내가 뭐가 다르다라는 그런 스토리들을 쌓는 건데 그런 스토리들이 그냥 쌓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진 스펙이나 내가 했던 활동 등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난 이런 걸 느끼게 되었다. 학점 4.0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4.0을 맞기 위해서 난 이런 노력을 해왔다를 발굴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것이 이 스펙에 대해서 보완하는 가장 좋은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 중에도 이렇게 학생들이 뭐 학점, 토익 만점 이런 것들 신경 쓰는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 어떤 좀 창의적인 실패를 기업들이 더 호기심 있게 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참 애매하죠. 창의적 실패. 뭘까요? 네. 실패한 건 실패한 건데 예. 창의적으로 했다 그런 건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요 정말 집하고 학교 뭐 해봤자 도서관. 예, 그리고 좀 더 이제 자기 개발해서 학원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밥도 걸어다니면서 먹더라고요. 네. 예. 네, 안 먹는 경우도 많고 예. 그래서 보통 학원들 밑에는 다 편의점이 있잖아요. 삼각김밥이 제일 팔리면은 이런 것들만 반복하다 보면 창의적일 수도 없고 실패를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이렇게 쳇바퀴 돌도 여기 집하고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한 애가 도대체 뭐를 잘할 수 있을까?
게다가 또 웃긴 건 집하고 도서관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학점도 나쁜 애들이 있어요. 뭘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뭔가 다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런 부분들에서 난 요만큼 아주 작은 거거든요.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난 요만큼은 다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그게 잘 됐으면요. 계속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취업을 하는 거니까 실패는 당연한 거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런 창의적인 도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창의적인 도전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그냥 정말 쳇바퀴 돌듯이 스펙을 쌓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그 졸업을 딱 그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면은 무리가 없는데 졸업을 할 때가 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졸업 유예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졸업을 하면은 좀 불리할 거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전체의 한 60%가 보통 4년 안에 졸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수치가 이제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4년은 너무 짧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두 구직자 입장에서는 4년을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말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으세요? 유라 학생은 뭐 스펙상으로는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한 점 부끄럼 없다고 감히 말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지만 네. 그래도 교환 학생도 하고 서포터즈 활동도 하고 뭐 인턴 활동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재미있게 대학생활을 보낸 것 같아서 그 기간은 만족하는 편입니다. 후회 네. 없고. 예. 형석 학생은 어때요? 저도 후회는 없지만 부끄러움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 좀 부끄러워요? 일단 1학년 때는 고등학교 해방감으로 인해 놀기 시작했고 2학년 때는 이제 학생회 생활을 하다 보면서 학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복학한 후에 3학년 때 그 학점을 메꾸느라 많이 고생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두 학생에게 어떤 좀 6개월이라는 자유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구직을 위한 준비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걸 좀 보완하거나 어떤 걸 노력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국토대장정이나 해외 네. 뭐 배낭여행 같은 어. 제 아무래도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예. 기간 동안 제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그런 힘든 경험들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형석 학생은요? 저는 대외적인 활동은 사적으로 많이 했고요. 뭐 여행이라든지 여행. 예, 그런 힘든 부분에서는 많이 즐기다 온 편이라 저는 공모전이나 토익 스피킹과 같은 것을 좀 더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요,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들 열심히 준비를 해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이 평균 취업률 자체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정은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 상반기 성적표를 보면 그 상반기 이제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최종 합격을 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26.7%거든요. 네. 그럼 서류 전형에 비해서 이렇게 된 거는 또 그 친구들이 한 30번은 지원을 해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분의 1 정도만이 취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구직자의 한 71.5%는 작년 상반기보다 굉장히 더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답을 했어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고 뭐, 야, 이게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라고 답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나 그 기업에서는 서류가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대외적인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열린 채용으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서류의 관건이 점점 그런 학점이라든가 점수에서 자기소개서 같은 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좀 잘 준비해야지 서류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너무 문제 제기만 하고 있고 현실 파악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을 위한 이야기들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류 전형에서 좀 빛날 수 있는 뭔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할아버지들이랑 이렇게 여행 가는 프로가 있잖아요. 네. 화제가 한참 됐던. 네, 그쵸? 꽃 같은. 네, 네. 꽃 같은 할아버지들.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꽃보다 할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아, 좋습니다. 그걸 하는데 그 네. 화제가 됐던 장면이 그 신구 그 탤런트가 네. 예. 23살짜리 이제 그 여대생이 예. 그 한 40여일 동안 혼자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런 걸 보면서 다 이렇게 계속 듣고 있다가 참 존경스럽습니다라고 한마디 했어요. 네, 화제가 됐었죠. 네, 그냥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인사 담당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해외여행을 해도요, 그냥 뭐 다 짜여진 거, 그 상품이죠. 그 상품에 해가지고 이렇게 한 해외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겠어요. 그런 해외여행을 할 때 내가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나이 드신 분들도, 야,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이 뭔가 갖춰져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서류에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스펙을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스펙을 할 때 자신이 가진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노력들, 열정들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소개서 못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도 네. 요령이 없어서 못 쓰는 건데 그쵸. 어떻게 하면 이 자기소개서를 좀 반짝반짝 빛나게 잘 쓸 수 있을까요? 좀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전에 일단 네. 우리 두 학생들은 어떻게 썼는지, 네, 어떻게 뭐가 썼는지 어려웠는지.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유라 학생. 저도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이 벅찼는데요. 네. 처음에 뭐 지원 동기나 포부 쓰는 부분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요, 포부를 지원 쓰는 데 동기. 있어서 예. 네, 그렇습니다. 어때? 자기소개서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자기소개서도 당연히 어려운데 예, 얼마 예. 전에 이제 학교에서 들은 강연에서 삼성전자 상무님께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진정성이 많이 느껴져야 된다고 했는데 글로서의 진정성을 나타낸다는 게 솔직히 면접보다 많이 어렵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말만 그래요. 들어도 어렵네요. 예. 진정성. 네.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부분을 어렵다라고 얘기들 하던가요? 네, 신입구직자한테 또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이제 뭐가 그렇게 어렵디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절반 정도는 50.4%가 아예 그냥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기업마다 자소서 항목이 달라 어렵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비슷비슷한데 이게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경우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어쩔 수 없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 설문조사할 때 짜증이 많이 났었나 이런 봐요. 식으로 있어요. 게다가 뭐 글자 수 제한을 맞추기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글자 수 제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천자 안에 보여줄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적어서 천자를 채울 수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글자 수를 못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5명 중에 2명 꼴이 한 41.2%가 지금 말씀하신 지원 동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18.6%가 입사 후 포부가 또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네, 맞아요. 해당 기업이나 직무에 왜 도전을 하게 됐는지 또 거기다가 입사 후에 또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라. 사실 뭐 취업도 아직 하지도 않았고 기업도 네.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형석 맞습니다. 학생 어때요? 아무래도 10년, 20년 후에 자기 직장에서 미래를 그리기보다는 당장 붙고 난 뒤에 정말 좋겠다. 이런 미래를 생각하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솔직한 심정인 것 같고 아무튼 그러면요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성은 어떻게 짜는 게 정답일까요? 구성은 네. 일단 학생들이 너무나 자기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별 효과가 없는 게 자기는 이거 하나를 쓰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은 이걸 한 번에 100장, 200장을 본다고요. 이게 너무 쫙 벌어지면 이것만 해도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가장 어떤 그 경쟁적인 것들 있죠. 그런 거 하나에 집중을 하고 난 이런 큰 장점이 있다라고 집중을 하고 거기서 디테일하게 그래서 나 이런 것들 어떤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왜 그런 장점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얘기들. 를 써놓으면은 이제 인사 담당자한테 적어도 이 친구는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돼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것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구성에서는 일단 하나에 집중을 해라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진정성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진정성 어디서 나오냐면 아주 디테일한 얘기에서 나오거든요. 그 에피소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하다 싶을 정도로 가령 아까 해외여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네. 가령 해외여행 가서 어땠어요? 라고 했을 때 트래블 분수가 너무 아름다워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냥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보다는 트래블 분수 앞에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가지고 코코넛을 전 제일 좋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 분명히 가본 애가 맞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느낌을 가진 애가 맞거든요. 네. 그런 식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살려주시면은 진정성이 좀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쟁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딱 집어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소개서에서 이 지원 동기 쓰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예.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원 동기는 참 재밌는 건데 구직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64.1%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자소서라든가 면접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중에 대부분이 가장 많이 한 게 입사 지원 동기예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입사 지원 동기가 왜 가장 그렇게 어려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걸로 작용했는지 아세요? 왜 글쎄요. 그럴까요? 아무래도 여기저기 다 쓰다가 여기도 한번 써보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 아닐까요? 네,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요. 네. 실제로 입사 지원 동기가 없기 때문이죠. 없으니까. 네, 있으면 맞아요. 그걸 얘기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내가 굳이 이 직무, 굳이 이 회사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 직무에 정말 하고 싶어서 막 노력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냥 붙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럼 실제로 그 직무를 가지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예. 또 없는 걸 어떻게?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라고 해야 돼요? 가상으로 예. 나는 여기에 정말 이 직무를 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디테일하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을 그려보시라는 거죠. 이 직무를 했을 때 내가 5년 후엔 이런 걸 하고 있을 것 같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걸 하고 있을 것 같다. 이게 어려우면 오히려 20년 후를 먼저 생각하세요. 20년 후에 난 이 직무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 이런 부분의 전문가. 그리고 거꾸로 19년, 18년, 17년에 그걸 위해서 뭘 하고 있을지. 제가 이름 붙인 건 역진적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했을 때 디테일하게 야 정말 이거 해보고 싶구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 해결되는 게 입사 후 포부 같은 것도 여기에 대해서 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어필하는 게 좋습니까? 입사 후 포부는 사실 너무 맞아요. 광범위하잖아요. 예.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면접에서요. 예. 자네는 입사 후 포부가 뭔가 그러면 이제 뭐가 있겠어요. 회사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부장이라고 해야 되나? 임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제 자신감 넘치게 저는 CEO입니다.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래봤자 부장, 임원, CEO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맡아 있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런 분야 하나만큼 잘하고 싶다. 이런 분야 하나만큼 내가 대한민국에선 딱 떠오르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입사 후 포부로 어필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무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서 자신의 미래를 좀 그려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감 100%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반기에는 이렇게 하면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들을 네.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직자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유학생 혹시 궁금한 점 있나요? 그 입사 후 포부 이런 데서 차별화를 두긴 뒀는데 다른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도 기업에 맞춰서 써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뭐 특이하게 어필하고 싶은 걸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장 과정. 네. 예. 성장 과정은 기업에 맞춰서 성장했으면 굉장히 뭐 기업을 위해서 태어났다. 네. 삼성이 지원하면 메이드 인 삼성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건데 네.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기업에 너무 맞추려다 보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뭔가 싶은 것들이 나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서류를 100장, 500장을 한꺼번에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삼성이 지원하면 저는 몸속에 파란피가 흐릅니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스머프들도 아니고 네. 500명 중에 490명이 저는 파란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쓸데없는 짓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렇군요. 형석 학생도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무래도 마감 기한이 다가오다 보면 시간이 촉박해져서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 준비를 할 때 뭐 제일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마감 기간이 다 와서 촉박해지는 건 서류죠. 자기소개서를 안 썼기 때문인데요. 자기소개서를 급하게 쓰려다 보면 그러니까 막 꾸며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생각을 해놓는데 사실 지금 자기소개서 써놓는 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 들어가야 될 되게 중요한 내용이 두 개예요. 하나는 자신의 장점. 또 하나는 내가 가진 비전. 비전이 바로 지원 동기랑 연결이 되는데 적어도 장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네가 생각하기에 내 장점은 뭐니? 라는 식으로 약간 서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해놨다가 실제 닥쳤을 때 억지로 내 장점을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 기업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내 장점을 쓰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장점이나 비전이라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을 찾고 서칭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반기 취업 성적표 그리고 또 하반기 취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 구직 과정을요, 좀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장점도 한번 찾아보고요. 살아보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내 장점은 무엇일까 돌아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이라 행복한 자기 발견 시간이다라고 저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행복하게 자기 발견하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고요. 괜히 이제 그 기업이 원하는 건 뭘까에 너무 맞추다 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남은 시간, 지금 이제 방학 기간에 들어갔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좀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행복감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감 100%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구직자분들을 위한 좋은 이야기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채용과 관련된 알찬 정보 전해드리는 취업정보백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거기 어때 코너에서는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인턴 체험기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잔멸거진 채널 고정.